아이를 키우는 일은 하나의 우주를 키우는 일과도 같지만 그 기본은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옹알이에 화답하고 우는 아이를 달래는 등 일상적인 과정을 통해 아이는 적절한 돌봄과 자극을 경험하며 자라게 됩니다. 어린 시절 어떤 보살핌을 받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의 여부는 결국 성인이 되었을 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그러나 영유아기를 포함해 어린 시절의 따뜻한 돌봄이 아닌 학대가 가해졌다면 그 아이에게 주어진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끔찍할지도 모릅니다.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있습니다. 아이와 부모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돌봄을 주고받지만 그 과정이 평온한 것만은 아닙니다. 엄마 화나게 할래 자꾸? 우리는 평범한 아이와 부모의 일상 속에서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학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괴롭히고 가혹하게 대하는 모든 것이 곧 학대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은 학대의 범주를 아주 특별한 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 학대하면 일단 학대라는 단어가 너무 세니까 가정에서는 흔히 일어난다고 생각 안 하고 되게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뉴스나 TV에서 보는 이야기. 애들을 그냥 일단 소리를 질러요. 이게 또 학대인 것 같기도 하고 체벌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학대라고 하면 뭐 육체적으로 뭐 애들을 괴롭히거나 뭐 위해를 가하는 폭력? 뭐 요즘 하도 잔인한 것도 많아서 뉴스에서 그런 거 잔인함?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상태에서 생기는 오해는 바로 집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아끼는 부모가 아닌 상관없는 타인에 의해 심각한 아동학대가 저질러진다는 편견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통계를 살펴보면 78% 정도에서 항상 80% 정도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유아 같은 경우는 엄마에 의한 학대가 훨씬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학대는 대부분 아버지에 의한 학대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은 통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아동학대 가해자의 76.8%는 부모였고 타인이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는 겨우 1.3%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76.8%를 차지한 부모 중 친부모 가해자는 무려 55.8%에 달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친부모가 아동학대 가해자가 많이 되는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바로 본인들은 그게 사랑의 매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친부모가 자기 자식을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자기는 이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은 양육을 자기 나름대로는 잘 하려고 키우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거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이 아동학대를 바라봐야 한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아이가 뭘 상처받고 뭘 힘들어하고 뭘 필요로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시는 것. 그리고 부모 마음이 여유가 없고 부모가 바라는 것만 쳐다보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거. 그게 아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학대와 올바른 훈육 사이 그 경계를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엄마들이 모였습니다. 명확한 육아 나침반을 만들어가는 양육의 정석. 짧지만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요즘 애들이 버릇없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예전에는 체벌 문화가 워낙에 있었고 다들 그렇게 많이 맞고 부모님들한테도 많이 맞고 그렇게 자라왔는데
그렇다고 문제가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없다고 착각하는 거죠. 아 그런가요? 근데 이제 엄마가 들을 준비가 아니고 먼저 매부터 들거나 먼저 소리부터 지르게 되면 아이들은 도망가기 바쁘고 이 상황을 위기를 모면해야겠다는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뇌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 이 동물적인 본능의 뇌가 먼저 작동을 하기 때문에 도망가려고 그러고 위기 모면하려고 무슨 행동을 하냐면 이상한 거짓말을 하게 돼요. 아이들은 위협감을 느낄 때는 거짓말을 먼저 하기 때문에 체벌을 정말 많이 당한 애들이요. 정말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일단 안 맞아야 되고 일단 물리적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순간을 일단은 벗어나려고 보니까 한 10분 후, 1시간 후면 드러날 거짓말을 해요. 문제지 10장 안 풀었는데 한 장밖에 안 풀었는데 다 풀었다고 하고 엄마가 늘 10장 안 풀으면 늘 매를 들었거든. 근데 결국은 매를 더 버는 행동을 빤한데도 하게 돼요. 너무 그 순간의 그 고통이 너무 힘들고 피하고 싶으니까. 네. 무조건 도망간다거나 막 먼저 울어서 자기가 이렇게 더 힘들다는 걸 막 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막 기절을 한다거나 그거를 가짜로 이제 경계하는 척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약간의 그거를 전환 장애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전환 약간 뭐 어디 엄마 나 여기 마비가 된 것 같아 뭐라든지 실제로 마비가 되기도 하고요.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어쨌거나 그 아이들을 그렇게 윽박지를 때는 상당히 그런 어떤 이상한 식으로 아이들이 그 위기를 모면하려는 태도들이 자꾸 반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우 우울하거나 위축된 아이로 자랄 수도 있고 매우 자신감이 없고 또 체벌을 피하기 위해서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이 일상화되는 그런 그래서 리플리 증후군이라 그래서 자기가 어떤 벌을 면하기 위해서 그런 당장에 올 어떤 뭐라 그러죠?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거짓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등을 뭐 때리게 된다거나 뭐 머리를 꿀밤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있는데 체벌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건 원칙적으로 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잘못을 했을 때 집에서 진짜 저기 해초리라도 무서운 거를 딱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안 하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체벌이 필요하다고도 생각은 하긴 해요. 물리적인 게 어느 정도 좀 할 수 없이 가해지는 것 같아요. 체벌을 아무렇게나 뭐 시도 때도 없이 행하는 그런 거는 당연히 반대고요. 그렇지만 따끔하게 단타로 좀 훈육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극단적인 체벌 사례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체벌을 교육을 위한 가르침이라고 오해하는 부모들. 그로 인해 한국 사회의 가정은 일상적인 학대가 벌어지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동의 인권을 어른들이 마음대로 조절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아직도 팽배해 있는 것이 문제이고 그것이 일종의 아직은 문화적으로는 후진국의 형태인 부분입니다. 문제는 교육적인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는 체벌이 가져오는 심각한 부작용입니다. 아이가 매를 맞는 그 당시 느껴질 수 있는 감정은 억울하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안 혼냈으면 좋겠어요. 무서워요. 무서워? 네. 답답해요. 답답해? 네.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계속 답답해요. 손으로 엉덩이를 퍽 때를 그냥 때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하지 마 이랬으면 좋겠어. 그냥 예쁜 걸로. 아이들은 체벌을 자신의 잘못에 대한 부모의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체벌은 무섭고 두렵고 또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런 어떤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체벌을 통해서 반성을 하고 또 부모님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고 그러기에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일단 당장 부모 앞에서 무서우니까 맞기 싫으니까 즉각 그 행동을 안 하는 효과는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것도 매우 짧은 효과 정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수치스러워합니다. 일단 매우 수치스러워하고 분노를 속으로 삭히고 내가 지금은 체격이 적고 부모에 비해서 약자니까 대항을 못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부모 앞에서 이거를 되갚아주고 싶다라는 그런 분노를 쌓을 수밖에 없게 되고, 사실상 아이가 그 때리는 순간 받는 그 모멸감이나 수치감이나 그 분노감은 결국은 부모와의 관계를 계속 틀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수동 공격성이라 그래서 부모가 말하는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하는,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청개구리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걸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조차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해서 때린다는 말, 가르치기 위해 때린다는 말. 실은 아이의 마음을 망가뜨리는 폭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끊어내는 가장 잔인한 방법. 그것이 체벌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요즘은 그렇게 통제를 바로바로 안 하면 오히려 어른들은 엄마를 더 이제 질타하고 애를 저렇게 그러니까 요즘은 주변에서 욕을 하는 것 같아서 시선이 극단적인 두 가지 공공장소 언어가 같은 다 식당 있는 같은 것 데서. 같아요. 학대라는 용어를 쓰면서 또 어떤 곳에서는 맘충이라는 말도 쓰고 뭐 과잉보호라는 말도 쓰면서 아이를 너무 방임한다, 냅둔다, 교육시키지 않는다 이러면서 특히 어른들은 왜 애한테 휘둘리냐고, 쟤를 왜 저렇게 놔두냐고 이러니까 오히려 엄마들도 되게 공공장소감이 예민하게 아이들한테 이제 체벌이나 이런 것들을 더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세요. 사실 그 둘 사이에서 어떤 정도의 선을 그어야 아이를 통제도 하면서 또 남한테 피해도 안 주면서 또 아이한테 상처도 안 주면서 그렇게 하느냐가 그 갈등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공공장소가 가장 딜레마 상황이죠. 아이한테 네가 이런 행동이 반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라고 예고를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그럴 때 약간은 이거 지금 우리 엄마 약간 단호한데? 라고 느끼고 거기에서 지금 이 상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상황은 지금 집도 아니고 여러 사람, 우리가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 있고 네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식사도 못하고 일을 못해, 방해를 받게 돼 라고 딱 그걸 인식시켜 준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잘 참기가 어렵고 반복이 된다면 우리가 이 공간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으니 나갈 거다 라고 하고 데리고 진짜 나가는 것이죠. 근데 부모가 화를 내는 목소리가 더 커서는 안 되겠죠. 체벌을 하거나 그런 것들도 매우 그건 좋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더욱더 좋지 않고, 지금 이 상황을 인식시켜주고 예고를 시켜준다. 그리고 정말로 계속 반복이 될 경우에는 약속을 지켜서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난다. 함께 데리고 나간다. 그렇게 세 가지, 세 단계를. 멈춰질까요? 그럼요. 나오면요, 아이들은 또 덜합니다. 왜냐하면 엄마랑 단둘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또 덜해요. 애들이 공공장소에서는 엄마가 나를 단호하게 못할 것이다라는 약간의 생각 때문에 더 막 이제 막 더 산만하게 하고 더 좀 말을 안 듣는 경향들이 있고, 약간 그 상황을 이용하는 것도 애들 마음속에는 조금 있기 때문에 또 데리고 나와서 단호하게 하면 또 의외로 애들이 괜찮아져요. 애는 오히려 엄마가 단호하고 평정심을 잃지 않고 조곤조곤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애가 딱 그렇게 좀 정신을 더 차리게 된다 그럴까요? 더 엄격함을 느끼고 더 행동을 조절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전두엽의 기능을 대신해주는 역할입니다. 네. 사실 저희 때는 많이 맞고 자라서 어른들도 쟤 좀 때려라 이런 말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어렸을 때는 저도 상당히 많이 맞고 자란 그런 나이인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한두 번 얘기하고 조용조용하게 얘기하면 애들이 안 듣거든요, 말을.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수단으로 아이에게 물리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부모의 생각처럼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때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 체벌과 훈육 사이에 사실 그 경계라는 것이 참 불분명해서 훈육을 하다가 이제 체벌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훈육은 절대 체벌과 동격이 아닙니다. 훈육 속에는 아이에게 따뜻하게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가 하는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기본적인 신뢰가 깔린 표현입니다. 기성세대가 체벌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순간 어떤 힘에 의해서 아이의 행동을 제지시키고 또 아이에게 강압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게끔 하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들도 어렸을 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커왔던 거죠. 근데 지금 아이들에게 그와 같이 강압적 방식을 통해서 하게 되면 나도 그랬듯이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본인이 나 맞고 자랐는데 아무 문제 없이 컸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논리의 모순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을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그것에는 경제적 성취, 뭐 학벌, 뭐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외적인 것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 아주 이 깊이 있게 그 사람의 인성적인 측면이나 그 사람이 문제 해결을 하는 방식이나 또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겪는 감정적 어떤 상태나 그런 걸 봤을 때 그 사람이 과연 아무 문제가 없이 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저는 반문하고 싶다는 것이죠. 매를 아끼면 오히려 아이를 망친다는 잘못된 생각이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우리 사회. 그러나 체벌은 아이의 정상적인 발달을 막는 가장 위험한 독입니다. 체벌을 했을 때 잠깐은 엄청 효과가 좋지요. 잠깐 엄청 효과가 좋은데 아이를 잠깐만 볼 건 아니잖아요. 잠깐만 부모할 게 아니잖아요. 길게 보면 그 체벌한 경험을 통해서 무섭고 두렵고 이해되지 않고 부모에 대한 관계가 깨어지고 정서적인 문제가 생기는 건 잃는 것이 훨씬 더 커요. 그냥 무서워서 안 해야겠다이지 스스로 이게 옳은지 그른지 왜 그런지를 알아가는 과정에 오히려 방해가 돼요. 그래서 원래 부모님이 하시는 체벌의 목적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지난 2017년 후지와라 다케오 도쿄 의과 치과대학 교수와 가와치 이치로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팀은 버릇을 들이기 위해 잘못을 저지른 유아의 엉덩이를 때리는 체벌은 이후 아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문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체벌이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연구 결과로 주목받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대를 받아온 아이들은 부정적인 자아성과 무력감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제일 사랑을 받아야 되는 부모에게서 학대를 받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도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 그리고 혼나 마땅한 존재라는 나쁜 아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성인기가 된 다음에도 다른 사람하고 신뢰롭고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도 벗어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많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성인기가 된 다음에도 실제로 자기가 자존감 높게 자신감 있게 어떤 일을 해나가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대가 되게 중요한 쟁점이 되는 이유는 학대 행동이 대물림이 됩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크고 작은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소위 양육 레퍼토리가 학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잘 키우고 싶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문제 행동에 본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가장 익숙한 방법인 학대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다시 학대 피해자가 되는 거고 그 아이는 또 그렇게 성장해서 양육 레퍼토리를 모르기 때문에 학대 행위인 줄 알면서 혹은 모르면서 그 자녀에게 또 학대를 반복하는, 그래서 학대 행위가 대물림되고 피해자도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는 양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체벌이 아이의 심리적 상태를 망가뜨리는 것은 물론 뇌 발달마저 해친다는 보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부르는 체벌은 도대체 뇌에 어떻게 작용하는 것일까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체벌을 받아온 아이들은 만성적인 불안과 스트레스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는 아이들의 뇌나 감정 조절 발달에 안 좋은 영향이 생기게 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세로토닌 체계 이상으로 우울감이나 충동성, 공격성 등의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학대받은 어린이들이 청소년기나 성인기까지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각종 불안, 우울, 그리고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체벌이 아이의 뇌 발달을 저해한다는 연구 결과는 오래전부터 많이 보고되어 왔습니다. 체벌을 했을 때 아이들의 뇌는 긍정적인 호르몬보다는 이제 부정적인 호르몬, 안 좋은 쪽으로 뇌가 성장하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호르몬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두엽을 예를 들면 전두엽의 기능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이성적인 추론을 하고 충동을 조절하고 억제하고 정서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동요들을 이렇게 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전두엽의 기능이 일단은 매우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굉장히 충동적인 아이가 되겠죠.
충동적이고 산만하고 부산하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휩쓸리고 계획 전혀 못 세우고 마치 그냥 아이가 생각 없이 행동하는 아이. ADHD라는 주기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라는 그런 소아정신과 질환에 대한 말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ADHD의 문제가 가장 이 전두엽 기능이 약한 아이들이 ADHD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의 뇌는 그 인간에서 가장 발달한 대뇌 피질 영역이라고 그래서 고유한 인간의 그런 기능을 하는 부분 외에도 동물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런 변연계라는 뇌의 영역이 있습니다. 변연계는 피질 아래 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피질 하 구조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변연계 영역에 속하는 편도, 해마, 띠랑 이런 곳은 감정을 인식하고 감정을 처리하고 감정을 조절해서 대뇌로 신호를 보내는 그런 정서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인데요. 그 어린 시절의 그런 학대나 트라우마로 인해서 뇌의 변화를 연구한 연구에서는 정서를 인식하고 정서를 느끼고 그것을 전달하고 하는 그런 변연계의 기능조차도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공감하는 능력이 약해지고 자기 중심적이 되면서 공격성이 강한 그런 경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가해지는 체벌은 감정 조절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지능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리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기억력을 관장하는 해마라는 영역이 있는데 그 해마가 기능을 조금 못하게 돼요. 해마 사이즈가 줄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의 뇌에서. 애가 그냥 분노, 우울만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실제로 지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능이 떨어진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타고난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부모가 어렸을 때 아이를 막 이렇게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학대를 하게 됨으로써 아이의 인지 발달의 IQ 수준이 현격히 떨어지게 된다는 걸 생각한다면 체벌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모의 태도다라고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있을 것 너무 마음에 안 같은데. 들어요. 네. 그래서 좀 좋게 이렇게 부드럽게 네. 저도 항상 평정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빨리빨리 뭐 준비를 해야 된다든가 밥을 좀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든가 뭐 정리를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애기들이 이제 한마디 하면 안 듣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리를 지르게 되고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요, 막 욱하고 막 성질이 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갑자기 아이한테 어떤 식으로 좀 들어가서 어떻게 대화를 풀어야 되며 이런 거를 좀 교수님이 팁을 좀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애가 말이 안 통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막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다거나 계속 문을 발로 뭐 차고 있다거나 그럴 때 말을 제대로 못하고 씩씩거리던 게 그게 안정이 돼야 애가 말을 조리 있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엄마도 얘가 이래 해서 화가 났었구나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머님들한테 김빼기 작전이라고 하는데요. 엄마가 평정심을 찾고 이 아이의 얘기를 들어줬을 때 그게 우리 왜 밥솥에서 막 퍽퍽퍽퍽 이게 막 포화 상태에 있을 때 이게 휘 하고 김 빠지잖아요. 그래야지 그 뜸을 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뇌가 안정화가 돼야 아이도 말을 이제 제대로 하게 돼요. 자꾸 생각하게 하고 들어보게 되고 마음을 이해해주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네. 단시간에 해결하려고 하는 게 나중에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잠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가 대화를 하자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네. 한 번 얘기하면 안 들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좀 여러 번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좀 큰 소리로 뭐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때서야 이제 조금 움직이는 편이에요. 이게 무력이나 강압적으로 너가 엄마 말을 들어야 된다는 어떤 강압으로 누르고 나면 아이의 표정을 보고 아직 굉장히 억울하구나 이런 생각할 때 많이 있고 내 말투나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강압적이었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막 이렇게 때리거나 이러진 않는데 소리를 질러서 애들이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은 그 키 소리에 맞게 애들이 놀랄 때도 있고 그 얌전히 말을 들을 때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엄마 입장에서 그냥 소리만 먼저 나오는 게 이게 제일 걱정이지만 그런 식으로 훈육하는 것 같아요. 직접적인 체벌만이 아이들을 다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훈육을 명분으로 부모가 아이에게 큰 소리로 윽박지르거나 혹은 무관심하게 반응하는 건 역시 아이들의 뇌와 마음을 멍들게 합니다.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안 혼냈으면 좋겠어요. 큰 목소리요. 큰 목소리. 화나고 쨍그리고 무서워요. 엄마가 화낼 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슬픈 마음. 비언어적 폭력이라고 하면 일단은 그 위협적인 표정이나 아니면 전혀 반응을 해주지 않고 무관심하게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가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 엄마가 오히려 지나치게 과도한 감정 반응을 보이는 것도 비언어적인 부정적 정서 반응일 수 있습니다. 즉 아이는 약간 짜증을 내는데 엄마가 분노 폭발을 한다던가 아이는 조금 슬퍼하고 있는데 엄마가 크게 울어버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정서 반응을 너무 강하게 하는 것 역시도 아이에게는 적절한 감정 조절의 능력 발달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신체 학대는 사실 멍이라는 거나 뭔가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들이 아물어지는 시기까지가 스스로 뭔가 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정서 학대는 상처가 남지 않습니다. 즉 눈으로 보여지는 상처가 없고 마음으로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기 때문에 이 정서 학대는 훨씬 더 무겁고 무섭게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향한 직접적인 학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부싸움 역시 아이에게는 정신적인 상흔을 남기는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부부싸움 앞에서 불안함을 보이는 자녀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돈 문제라든가 일적인 문제로 이렇게 가정사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큰 소리가 좀 많이 나잖아요. 워낙에 목소리가 좀 큰 편이라 대화를 나눠도 아이들이 가고 놀랄 때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큰 소리를 내면 일단 겁을 먹었나 이렇게 울더라고요. 5살인 둘째 아이는 딸아이라서 그런지 아빠한테 아빠 시끄러워 이러면서 이렇게 귀를 막기도 하고 이래요. 부부싸움 과정에서 나오는 고성이나 폭력적인 행위를 목격한 자녀들은 놀랍게도 그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부부가 막 싸우고 집안 내 싸움이 많은 거, 가정 폭력이 있는 거, 부모가 이혼하면 부모가 아무리 이유를 설명해 줘도 부모가 이혼하면 자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했다고 아이들은 생각하거든요. 부모님한테 전혀 기쁨을 못 드리는 아이구나. 난 뭘 해도 안 되는구나. 해도 안 될 거야. 그런 자기 가치, 자기 존재에 대해서 아이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꾸 쌓여가요. 그것은 굉장히 해로운 일이죠. 더 큰 문제는 부부싸움이 자주 일어나는 가정의 경우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정서학대도 그만큼 자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어학대를 비롯한 정서학대 역시 아이들의 정상적인 발달을 해친다는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보통 건강한 정상 대학생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공부도 잘하고 뛰어나고 이런 친구들이 대상인 거죠. 성장 과정 중에 부모님부터 늘 더 잘해야지, 왜 그거밖에 못하니, 그런 얘기를 쭉 들어온 그것만 경험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골라서 그 두 그룹을 비교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만성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언어적인 학대의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 비해서 그 언어 회로의 발달 사항이 좀 떨어져 있는 데다가 언어성 지능이 상대적으로 더 떨어져 있었어요. 언어 이해력도 떨어져 있고 불안감, 우울감, 신체감 뭐 이런 것들하고도 비례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났었어요. 7살 정도 되니까 표정 너무 잘 읽지 않아요? 엄마 표정 너무 잘 읽어서 네. 칭찬도 그렇고요. 뭐 이렇게 뭐 이거 했지? 잘했네. 그러면 제대로 봤어? 뭐 이렇게 할 때 너무 엄마 입장에서는 그냥 말만 하면 귀로만 잘했어. 듣고, 보고 한 거야? 뭐 이럴 보라고 때도 보라고 많고. 막 이러잖아요. 엄마는 나를 그냥 이렇게 바쁠 때는 무시하는구나가 이제 딱 경험으로 쌓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요청을 안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은 매우 불행한 일이죠. 아이가 정말 힘들 때는 엄마한테 요청을 해야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데 우리 엄마는 늘 내가 뭘 봐달라고 해도 무시하고 잘 안 듣고 그냥 건성으로 대답하고
그런 엄마고 좀 내가 뭘 하면 한숨 쉬고 아 본인이 조리 무시한다고 얘기할 생각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비언어적인 몸짓 언어가 정말 사실 부모님들이 자기도 모르게 반복하고 그러니까. 있는 것들이 바로 아파트 많은데 가서 뭐 제가 요즘 때리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면서 아이 있는 데서 안 때리려고 하다 보니까 한숨을 되게 많이 쉬게 되더라고요. 뭐 이런다거나 아니면 손가락질 하게 된다거나 이거를 근데 아이가 더 기분이 나빠한다고 느껴야 할까요? 왜 굳이 엄마는 거기서 꼭 그렇게 그런 표정으로 말을 하냐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7살이 되니까 또 딸들은 좀 더 빠르잖아요. 같은 상황에서도 남자아이들과 다르게 그런 아주 미세한 엄마의 어떤 표정 뭐 이런 거를 딱 직감하고 이야기를 해서 좀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어머님들한테 평소에 화장대 거울 보고 연습을 좀 하시라고 해요. 내가 무엇을 잘 사용하는지를 좀 스스로 인식하시라고. 근데 거울 보면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동영상을 한번 본인들 동영상을 한번 찍어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투 같은 것도요. 본인이 녹음한 걸 들어보잖아요. 어머, 내가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네. 이런 그 좀 내가 들어도 내가 나한테 누군가가 이런다면 참 듣기 싫을 말들을 내가 많이 사용하네라는 거를 느껴요. 그걸 자기 모니터링이라고 하거든요. 교정을 하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언어적인 몸짓, 뭐 말투 그런 것들을 자기 모니터링을 통해서 좀 교정하시려고 평소에 노력을 하시다가 혼낼 때 내가 이런 표현을 하면 애가 좀 잘 먹히겠다. 그 행동을 조금 더 늘리시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지난 2018년 여름 폭염 속 밀폐된 차 안에 4시간 동안 홀로 있다 숨진 아이의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상치 못한 사고. 안타깝게도 그러한 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엄마가 금방 다녀오리라 생각하고 아이가 낮잠 자는 시간에 슈퍼마켓을 갔을 때 사실 금방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다 보면 시장을 보는 시간도 늘어지고 또 누군가 만나게 돼서 얘기도 하게 되다 아이는 엄마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엄마를 기다리다 베란다에 가서 사실 베란다에서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건들도 종종 발견이 됩니다. 보호자가 아이를 돌보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 데서 발생한 끔찍한 사고들. 물론 이 같은 방임이 모두 즉각적이고 위험한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방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이들에게 미치는 또 다른 피해가 너무도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방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이들을 내버려 두는 거죠. 무관심하게요. 근데 신체학대나 정서학대는 거기서 어떤 신체적인 움직임이나 어떤 폭력적인 그런 말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학대라고 우리가 쉽게 인식하는데 방임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니까 조용한 학대라는 표현이 있듯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방임을 계속 받게 되면 아이들의 성장 기회, 발달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신체학대, 정서학대는 뇌에 부정적 자극이 가는 거죠. 아이를 괴롭히고 아이를 속상하게 만들고 아이를 두렵게 만드는 거니까. 근데 물론 방임도 혼자 있을 때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만 대개는 이제 적절한 자극이 거의 주어지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아이들의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 3세에서 6세에 이르는 기간 중에 양질의 돌봄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고 해야 할 것을 했을 땐 칭찬을 받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처벌을 받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면서 소위 도덕성이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현실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해서 확장시키게 되는데 방임되어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양질의 훈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행위가 바람직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욕구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굳어질 수 있고 이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확장이 되면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되고 그 안에 피해의식이 또 싹트고 그러다 보면 비행 문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묻습니다. 아동학대의 끝이 어디인지를. 사실 우리는 주변의 일상을 통해 답을 이미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준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아이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주눅 들고 위축된 아이들, 그리고 학대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타인을 통해 해소하려는 아이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가 자기가 피해자인데 학교에 가서 약한 아이들을 자꾸 때리는 그런 가해자,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를 청소년기 이후에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런 경우에 대부분은 이제 분노감입니다. 그리고 약한 아이들을 때리고 자기가 이렇게 군림함으로써 자기도 자기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식으로 극복을 하려는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지금 서바이벌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식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이고 얼마나 해서는 용인돼서는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감이 둔해요. 나 화났을 때 때리는 거 뭐 그거 있는 일 아니야? 우리 집에선 늘상 있는 일인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사이코패스나 그런 사회적 판단력이 매우 흐려지는 금기가 매우 약화되어서 그런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 아동 학대가 이제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아기는 이제 세상을 혐오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위험한 곳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뇌 발달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생존과 관련된 영역이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동 조절이라든지 공감을 하고 조절하고 이런 영역들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습니다. 사이코패스들의 가장 큰 특징은 공감할 수 없는 거고 자극 반응성 자체가 매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활동에 훨씬 더 많이 몰입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야만 즐거워지기 때문에 뇌가 흥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사이코패스는 불안에 굉장히 둔감한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살인을 하거나 굉장히 강도 높은 어떤 범행을 저질러도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달리 죄책감이나 불안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들의 뇌가 그런 것에 반응하는 영역이 결함을 보이기 때문인데 이게 아동학대에 의해서도 그런 영역의 결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동학대에 의해서 사이코패시한 경향성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를 살해한 존속살해범 300명 중 90%가 아동학대 피해자였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담은 미국 연방수사국 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어쩌면 부모의 학대가 저질러지는 순간은 곧 아이들의 부정적인 미래를 결정짓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물림되는 아동학대의 잔인한 사슬을 끊어내는 것, 그것은 부모로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우선 아이는 언제나 옳다라는 마음으로 아이 입장에서 다가가 주시면 좋겠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받았을 때 아이들은 문제의 행동을 좀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더욱더 어른들의 그런 권고를 잘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이해해주고 아이가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러한 행동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아이는 항상 옳다라는 마음에서 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아이를 훈육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이 훈육을 통해서 아이에게 무엇을 심어줄까? 그리고 아이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렇다면 이 훈육이라는 게요, 일방적인 가르침이나 일방적인 지적이 아니에요. 결국 훈육도 아이와의 대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스스로 설명하게끔 하고 그것이 왜 잘못인지 스스로 생각하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애를 때리고 애한테 소리 지르고 욕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또 훈육 효과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내가 어릴 때 내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는 게 가장 좋았을까? 그 점을 생각하시고 나의 어린 시절에 빗대어 생각하시면 내 아이가 지금 나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까를 생각하면서 올바른 부모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모로서 역할을 하는 데는 긴 호흡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아이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고 통제 불가능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아이가 이렇게 행동할까? 왜 저런 태도를 보일까? 한 번 더 돌아보는 인내하는 모습의 부모님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냥 아이가 커나가는 동안 부모는 아이의 옆에서 또는 약간 반발자국 뒤에서 보조해주는 같은 보폭으로 걸어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될 그런 개체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아이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아이의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이 보이고 또 아이가 훨씬 더 건강한 독립적 그 인간으로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어 준다라는 차원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바라보는 그런 가치관을 다시 한번 정립하시고 세워보신다면 상당히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더욱더 좋은 양육의 질을 제공해 주시지 않을까. 아동학대 문제는 피학대 아동만의 문제도 아니고 학대 발생 가정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봐야 하는데요. 시민들이 아이를 그 집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가 공동체가 한 아이를 키운다는 의식을 가지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것 같습니다.